읽으면 남습니다. 내비책방. 안녕하세요, 내비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6번째 대멸종 시그널 식량전쟁입니다. 남재철 지음,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특임교수, 21세기 북스입니다. 이 책은 서가명강 시리즈라고 해서 서울대학교에서 실제로 강연되고 있는 내용들을 책으로 소개하는 그런 컨텐츠예요. 그래서 좋은 강의들을 책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후변화와 식량위기로 포착하는 파국의 신호들. 요새 기후변화는 다들 체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가 많이 온다든지 날씨가 너무 덥다든지, 그나마 우리나라는 좀 덜 한다고 해요. 사계절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원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덜한데, 기온이 평이한, 그러니까 변화가 거의 없는 지역들은 이 기후변화를 굉장히 많이 느낀대요. 그래서 우리가 체감만 하지 못할 뿐이지 이미 기후변화는 너무 심각한 상황이다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좀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 목차부터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처음으로, 이 책을 읽기 전에 학문의 분류. 이 책을 읽기 전에 주요 키워드. 이 책에서는 소개되는 키워드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혹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주요 키워드들을 앞부분에 먼저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참 친절한 책입니다. 들어가는 글. 기후위기 시대의 식량위기. 남의 일이 아니다. 1부. 기후변화가 인간에게 보내는 경고. 갈수록 빠르고 강력해지는 기후변화. 기후위기 시대의 서막이 오르다. 기후변화는 어떻게 세계를 굶주리게 만드는가? Q&A, 묻고 답하기. 2부. 풍요로운 지구의 끝, 굶주리는 세계의 시작. 한반도에서 사계절이 사라지고 있다. 너무 공감하죠. 비도 많이 오고 날씨는 무더운 날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잠깐 가을옷 입고 나면, 가을옷 한 번 입고 빨고 나면은 바로 두꺼운 점퍼를 입어야 하는 그런 날씨가 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봄도 마찬가지죠. 봄 잠깐 입고 나면 또 반팔 입어야 되고. 녹아내리는 대한민국의 농업. 기후변화 앞에 불안한 우리의 식탁. Q&A, 묻고 답하기. 3부. 인류 최악의 재난, 이미 시작된 식량전쟁. 지구 기온 상승 1.5도를 사수하라. 식량위기의 뇌관. 6번째 대멸종의 시그널. Q&A, 묻고 답하기. 4부. 인류의 식탁을 구할 최후의 해법. 지나간 식량 참사, 다가올 식량 전쟁. 인류의 구원자, 탄소 중립. 최악의 식량 위기에서 살아남는 법. Q&A, 묻고 답하기. 나가는 글. 6번째 대멸종의 티빙 포인트가 온다. 주석, 참고 문헌 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목차만 봤는데도 좀 무서운 부분도 있네요. 6번째 대멸종 시그널. 지구가 존재하면서부터 수많은 생명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하고 있죠. 인류는 과연 얼마나 이 땅에서 버틸 수 있을까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추천의 말. 역대급 기후변화로 지구가 끓어오르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후변화가 초래하는 식량 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더 나아가 그 위기에서 살아남는 길에 대한 뚜렷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에 K농업이 어떻게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을지 국제 무대에서 기후 전문가로 활약해온 저자가 구체적으로 들려준다.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15년 파리 기후협정에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지금 기온이 1.1도 상승했고 단 0.4도가 남았다. 이 임계점을 넘어버리는 지구상 모든 환경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놓이는 티빙 포인트가 바로 눈앞에 있다. 기후변화가 만들어내는 퍼펙트 스톰은 이제 글로벌 식량 공급망까지 날릴 조짐을 보인다. 이러한 거대한 문제에 대한 대비는 필수적이지만 우리는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지금 대비해도 이미 늦었을지도 모를 글로벌 식량 위기의 위험에서 우리를 구할 방법이 이 책에 온전히 담겨 있다. 유희동, 기상청장. 지구촌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극단적 기상이변에 몸살을 앓고 있다. 이는 전 세계의 식량 생산을 위협하고 있고 특히 식량 안보에 취약한 우리나라에는 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온다. 기후변화로 식량 생산량은 줄어들고 있지만 세계 인구는 계속 증가해 식량 부족의 시대로 전환되는 시점에 다다랐다. 지금 당장 글로벌 기후위기가 초래할 재앙 수준의 식량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그러려면 정책 입안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공론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책은 우리 식탁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동으로 우리를 이끌어준다. 김창길 전 농촌경제연구위원장. 이 책을 읽기 전에 주요 키워드. 식량 안보. 모든 사람이 언제든지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충분하고 안전하며 영양가 높은 식품에 접근함으로써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음식의 선호를 충족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한다.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 IPCC는 유엔의 전문기관인 세계기상기구와 유엔 환경계획이 공동으로 1988년 설립한 조직으로서 인간 활동에 대한 기후변화의 위험을 평가하여 그 영향 및 실현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실행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하는 임무를 가진다. SSP IPCC 제6차 평가 보고서에 사용된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로 인구, 경제, 에너지 등의 사회 경제적 요인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는 방법이다. 미래 인구 성장, 도시화, 기술 발전, 에너지 사용 및 탄소 배출량 등을 고려해 2100년까지의 전 세계적 경제와 인구 변화를 예측한다. 이러한 예측은 기후 모델에 입력되어 전 지구의 기온 및 강수량을 예측하여 기후 변화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준다. 에그플레이션. 농업을 뜻하는 영어 에그리컬처와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상승 현상을 의미한다.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여 그 영향으로 사회 전반의 물가 상승으로 확산하는 인플레이션의 일종이다.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식량 위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경제 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 특히 식량 자급률이 낮은 나라에서 그 위험성이 더 크다. 엘니뇨, 라니냐. 엘니뇨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을 말하며, 라니냐는 반대로 동태평양의 해수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두 현상이 발생하면 세계 각지에서 극한 홍수, 가뭄, 태풍, 산불 등의 기상이변이 발생하여 막대한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주고 있다. 녹색혁명. 농업 분야에서 품종 개량, 기술 혁신 등 신기술 도입으로 수확량을 올리는 농업상의 모든 개혁을 이르는 말이다. 특히 1960년대 미국의 농학자 노만 볼로그는 병충해의 내성이 강한 키 작은 밀을 개발해 멕시코, 인도, 파키스탄, 중국에서 밀 수확량을 획기적으로 높였다. 그 결과 10억여 명의 생명을 구한 공로로 197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으며 녹색혁명의 아버지로 칭송받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1970년대 다수학 품종인 통일벼를 개발해 식량 자급을 이룬 것을 녹색혁명이라고 한다. 기후난민.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환경 관련 문제, 예를 들면 거주하던 지역에서 자연재해, 가뭄, 홍수, 해안 침식 등의 이유로 인해 생활이 불안정해지거나 더는 거주할 수 없게 되어 살던 곳을 떠나 난민이 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상당수는 아프리카, 남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등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주로 식량 부족, 건강 문제, 인프라 파괴 등의 문제로 국내 혹은 국외로 이주한다. 탄소 중립.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 및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개념이다. 즉,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되는 탄소량을 같게 해 탄소 순 배출량이 0이 되게 하는 것으로, 이에 탄소 중립을 넷 제로라 부른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유지하려면 우리가 어떤 경로를 선택해야 하는지는 명확하다. 어렵지만 탄소 중립을 달성해 2100년에도 우리 후손들이 회복할 수 있는 지구 환경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로 가야 한다. 들어가는 글. 기후위기 시대의 식량위기. 남의 일이 아니다. 나는 시골 농촌 마을에서 나고 자라서 어린 시절에 겪었던 보릿고개를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다. 동네 어르신들은 아침 자셨니껴 라는 말로 아침 인사를 나누곤 했다. 먹거리가 부족했던 시절 혹시나 끼니를 거르지는 않았는지 서로를 걱정해주는 인사였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백성들은 늘 배를 곪고 살아왔다. 그래서 조상들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 임금님의 은혜로 태평성대를 누린다라고 했다. 그랬던 우리 민족의 반만년 역사에서 백성들의 배고픔을 단번에 해결한 사건이 바로 1970년대 기적의 벼라고도 불린 통일벼를 개발해 널리 보급했던 녹색혁명이다. 이 일을 두고 라이스 워의 저자 이완주는 1970년대 통일벼 개발은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에 버금가는 위대한 업적이었다라고 평가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처럼 배가 부르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문화와 문명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다. 1960에서 1970년대 우리나라는 베이비붐으로 인구는 급격히 증가했지만 쌀 생산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해 늘어난 인구를 먹일 만큼 쌀이 충분하지 않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혼분식 장려 운동을 시행하기도 했다. 혼식의 잡곡 비율이 30% 이상을 넘어야 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싸온 도시락을 날마다 검사했다. 이런 시절도 있었네요. 분식이라고 하면은 밀가루를 말하는 거겠죠.
잡곡을 섞지 않고 쌀로만 지은 밥으로 도시락을 준비한 학생들은 호되게 야단을 맞았다. 이건 건강한 식단 아닐까요? 잡곡을 섞는 것. 요새는 하지 말라고 해도 일부러 이렇게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쌀 자급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는지는 당시에 사용했던 언어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리와 조에도 쌀이라는 말을 붙여 각각 보리쌀, 좁쌀이라고 불렀다. 그렇네요. 그러고 보니까 보리쌀이 쌀이 아니죠. 보리죠. 이처럼 늘 따라다녔던 쌀 부족 문제는 1970년 통일벼가 개발되고 곧이어 1972년부터 전국으로 보급되고 확대되면서 쌀 자급을 달성해 해결되었다. 1980년대 이후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1차 산업인 농업은 정부와 국민의 관심으로부터 점차 멀어졌다. 철강, 자동차, 선박, 반도체 등 수출 중심의 산업을 집중적으로 성장시켜 외화를 벌어들이고 식량은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해서 소비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그 결과 농업은 사양 산업으로 전락했고 식량, 곡물 자급률은 끝없이 떨어져 지금에 왔다. 우리 농업 정책에서 잃어버린 40년이 만든 현재의 모습이다. 우리나라의 식량, 곡물 자급률은 1970년 86.2%, 80.5%에서 2021년 44.4%, 20.9%로 내려갔다. 이마저도 우리 농업의 주된 곡물인 쌀 덕분인데 쌀을 제외한 식량 곡물 자급률은 11.4%, 5.4%에 지나지 않아 사실상 우리의 밥상을 대부분 외국산 식량에 의존해 차리는 게 현실이다.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네요.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곡물 수출을 안 하게 되면 우리는 다 굶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식량 안보라는 말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식량이 안보,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그 존망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도 지금처럼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외국에서 식량을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결코 그렇지 않다. 2022년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 지수는 전 세계 113개국 중 39위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식량 안보 지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유하기 위해 충분하고 안전하며 영양가 있는 먹거리를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접근 가능한지에 관한 지수다. 즉, 식량 위기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식량 생산에 차질이 생겨서 국제 곡물 가격이 폭등하면 우리나라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먼저 식량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이러한 위기를 의식해 식량 안보라는 단어가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다. 안보는 외교나 국방과 같이 경제적인 잣대로 정책을 결정할 수 없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과 함께 사용되는 단어다. 그런데 이제 식량 문제 차원에서도 식량 안보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된 것이다. 그만큼 식량 위기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농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산업이 아니다. 인류는 마지막 빙하기를 지나 기후가 안정화된 홀로세가 되면서 정착 생활을 시작하고 농업혁명을 일으켰다. 그 후 산업혁명을 거쳐 현재까지 1만여 년에 걸쳐 써내려온 인류의 역사는 기후와 농업의 역사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류의 4대 문명은 농사에 필요한 물이 풍부하고 기름진 농토가 있는 큰 강의 하구에서 시작되었으며 중세 여러 나라가 더 넓은 농토를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치렀다.
농사에 유리한 기후가 유지된 중세 온난기에는 왕조와 제국이 흥했고, 기상이변이 잦은 중세 후기 소빙하기에는 많은 제국과 왕조가 멸망했다. 그렇게 인류의 역사와 함께한 농업이 최근 들어 기후변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재해로 안정적인 식량 생산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 농업이야말로 기후 의존도가 아주 높은 산업이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병충해가 증가하고 재배 적지가 변화하며 가용 농업 용수가 변하여 직접 식량 생산량이 감소하고 품질이 떨어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의 위기는 곧바로 세계 식량 위기로 이어진다.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홍수, 산불로 인해서 식량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팬데믹,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폭등하는 에그플레이션이 더 자주, 더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식량 위기가 우리에게도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 멀게만 느껴졌던 식량 위기 시대, 과연 우리나라는 안전할까? 한반도에서 기후 시스템이 흔들리며 우리 농업이 어떻게 변해왔고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대한민국의 현 주소를 들여다보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의 밥상에 대해, 다시 말해 우리의 식량 문제는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질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식량 위기는 지금부터 준비해도 결코 빠르지 않다. 오히려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한 발 늦은 것이다. 기후 위기라는 뉴노멀 시대의 식량 위기, 식량 전쟁 등 우리에게 임박한 식량 안보 이슈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국내외 사회 경제적 현상으로서의 식량 문제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고, 6번째 대멸종의 시그널, 식량 전쟁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전망해 보고자 한다. 기후변화와 식량 위기가 일으키는 파국은 바로 우리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가 쏘아올린 퍼펙트 스톰의 복합 기상재해가 세계 곳곳에서 빈번하게 나타나 식량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식량이 부족해지면서 시작될 것이다. 따라서 부족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한 식량 전쟁이 머지않아 일어날 수 있다. 이제 기후위기 속에서 우리의 밥상을 지키고 미래 세대를 위한 식탁을 꾸리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다. 식량 위기에 대응하려면 무엇보다 탄소 중립을 실천해 식량 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평가되는 기후 변화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후 변화로 농업은 비록 위기를 맞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농업인들에게 기후 변화가 기회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농업은 우리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식량을 공급하는 생명 산업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밑줄을 좀 그어야겠네요. 생명 산업이니까. 하이테크놀로지 여러 산업들이 있겠지만 농업은 생명 산업이니까요. 거의 의료 산업과도 맞먹을 정도의 산업이지 않을까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업은 단순히 재화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한 공익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고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다가올 식량 위기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한민국은 과연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 2023년 11월 남재철 1부 기후변화가 인간에게 보내는 경고. 기후변화와 식량위기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지금부터 기후위기와 식량위기의 연관성,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의 민낯을 가감없이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인류의 식탁을 구할 수 있는
최후의 해법도 함께 생각해 봤으면 한다. 갈수록 빠르고 강력해지는 기후변화. 날씨는 변해야 하고 기후는 변하지 말아야 한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며 식량 위기에 대한 위기감을 실생활에서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위기 시대가 도래했다. 인류 최악의 재난이 식량 위기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머지않아 식량 전쟁도 일어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식량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많다. 실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 먼저 기후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보자.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날씨와 기후의 정의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자. 용어의 개념부터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날씨와 기후는 어떻게 다를까? 비교적 짧은 시간에 시시각각 일어나는 기상현상, 즉 비나 눈이 내리거나 바람이 불어오는 등의 기상현상을 날씨라고 부른다. 이와 달리 기후는 어떤 지역에서 오랜 기간 유지된 평균적인 날씨를 말한다. 여기에 더해 기후변화는 기후가 바뀌는 것으로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날씨 패턴의 변화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기상학에서는 30년간의 평균을 낸 기상자료를 기후자료라고 한다. 인간의 한 세대가 30년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기후가 변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날씨는 변해야 한다. 계속 비가 내려도 안 된다. 폭염이 계속되어도 안 된다. 날씨가 변하지 않는 것은 곧 재해이기 때문에 날씨는 변해야 한다. 그러나 기후는 변하지 말아야 한다. 기후가 변하는 원인은 인위적인 요인이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인간이 산업활동을 통해 배출한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를 일으켜 기후가 변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에 살고 있는 인간들은 많은 영향을 받는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예전과 같지 않은 강도의 장마, 호우, 가뭄, 태풍 등이 일어나고 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이야기할 때 날씨와 기후를 사람의 기분과 성격에 비교하곤 한다. 수시로 변하는 날씨는 우리의 기분과 같다. 이 부분은 좋은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계시네요. 기후는 타고났거나 오랜 기간 형성된 사람의 성격과 같다. 성격이 변하면 어떻게 되는가? 물론 좋게 변하면 다행이지만 나쁘게 변하면 우리 사회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심각성이 바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다. 사람이 갑자기 성격이 변하면 주변에서 걱정하죠. 제가 왜 저러나. 저희 어머니도 제가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하면 무진장 신경 쓰십니다. 예를 들어 착한 행동을 한다든지 효도를 한다든지. 날씨도 이와 같습니다. 갑자기 변하면 안 된다고 하네요. 아주 오래전에 기후와 날씨에 대해 정의한 사람이 있다. 바로 20세기 초 미국 작가 마크 트웨인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기후이고 직접 경험하는 건 날씨다. 이렇듯 기후와 날씨는 명확히 다르다. 날씨는 변해야 하고 기후는 변하지 말아야 한다. 기후변화는 사기다. 42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지구의 기온과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를 보면 한 가지 특징을 알 수 있다. 그건 바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떨어지면 기온이 떨어지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면 기온이 오르는 현상이다. 지난 42만 년 동안 지구에는 4번의 빙하기가 있었다. 지금 우리는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의 온난기, 즉 따뜻한 기간인
간빙기에 살고 있다. 이처럼 지구의 환경은 약 10만 년 주기로 변하기 때문에 앞으로 10만 년 안에는 자연적인 영향으로 다시 빙하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점이 있다. 42만 년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가 한 번도 300ppm을 넘은 적이 없었는데 1950년에 300ppm을 넘고 2023년 기준 421ppm까지 올라갔다는 사실이다. 앞에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면 지구의 기온이 올라간다고 했다. 421ppm까지 올라간 이산화탄소 농도로 인해서 지구 기온이 올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이 들지 않는가? 42만 년 동안 기온과 이산화탄소 자료를 어떻게 구했을까? 그 답은 바로 남극에 있다. 남극점 부근에는 구소련에서 1957년 설치한 보스토크 과학기지가 있는데 이 기지는 비하 3632m 위에 설치되어 있다. 빙하는 오랜 기간 눈이 내려서 만들어진 것으로 빙하 속에는 당시의 공기와 동식물 그리고 미생물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빙하에서 샘플 얼음을 뽑아 올리는 아이스 코어링을 통해서 고기후학을 연구한다. 보스토크 기지의 3632m 빙하의 가장 아랫부분은 42만 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그곳에서 아주 적은 양이지만 32만 년 전의 공기를 채취할 수 있었다. 참 신기하네요. 네. 이런 기술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굉장히 상상이 잘 되면서 굉장히 신기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 공기에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고 산소 동위 원소를 분석하면 당시의 온도를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빙하는 지구의 오랜 기후 정보를 품고 있는 타임캡슐과 같다. 그래서 남극은 기후 과학자들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실험실과 같다. 우리나라도 남극에 세종과학기지와 장보고 과학기지를 두고 있다. 참고로 1988년 세종과학기지가 처음 만들어졌는데 나는 1990년 1년간 3차 대원으로 세종과학기지에 파견되어 남극의 기상과 기후를 연구했다. 남극의 빙하가 다 녹는다고 가정하면 해수면이 60m 이상 상승한다고 계산할 수 있다. 와, 너무 무서운데요. 60m라니. 우리나라 서울의 평균 해발 고도가 38m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서울의 평균 해발 고도니까 뭐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겠죠. 그리고 장마가 올 때마다 혹은 태풍이 올 때마다 상습 침수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들은 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고 어쨌든 간 60m 이상 상승해버리면 대부분의 땅들은 다 잠기겠네요. 부동산 어떡하죠? 아직 저는 집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후변화는 중국이 만들어낸 사기라고 하면서 기후변화를 믿지 않는 회의론자였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우리의 과학기술부에 해당하는 미국 나사는 세계 기후변화라는 웹사이트에서 기후변화의 증거, 과학적 기반의 관측 자료 등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다. 미국은 이상하게 음모론이 굉장히 많은 나라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제 의견과는 무관합니다. 재미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웹사이트에 있는 자료는 1850년부터 지금까지 전 세계의 유명한 기후연구소들이 만들어낸 기후변화 자료다. 기온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자료가 거의 일치한다. 1900년에 지구상의 기온 분포는 평균보다 낮았으나 1960년에서 2020년에는 기온이 많이 올랐다. 지난 120년 사이에 기온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기온이 크게 오른 지역은 산업활동이 활발한 선진국들이 위치한 북반구다.
지난 세기 동안 기온이 상승한 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산업 활동으로 배출된 온실가스 때문이라는 것을 과학자 대부분이 믿고 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기온도 오르고 있고 북극의 빙하가 감소하고 있으며 해수면은 상승하고 있다. 과학자들이 실제 관측한 이런 자료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기후변화의 명백한 과학적 증거다. 기후변화의 영향은 이미 시작되었다. 기후변화에 따라 기온이 올라가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하여 조그마한 섬나라들이 큰 영향을 받는다. 남태평양에 있는 투발루는 9개의 작은 섬으로 구성된 아주 작은 섬나라로 인구가 1만 1천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일이 발생하여 벌써 2개의 섬이 사람이 살 수 없는 무인도로 변했고 이 섬에 살던 사람들은 뉴질랜드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다. 투발루뿐만 아니라 적도 부근의 키리바시라고 하는 섬나라도 마찬가지다. 키리바시는 33개의 섬으로 되어 있고 인구가 약 12만 명인 작은 섬나라다. 이 나라도 섬이 하나둘씩 무인도화되고 있다. 바다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 있는 킬리만자로 산에서도 기후변화의 영향이 나타났다. 킬리만자로 산에는 겨울이 되면 산 정상에 계속 눈이 쌓여서 빙하가 만들어지고 봄이 되면 그 빙하가 녹아서 주변 여러 나라의 아주 중요한 수자원이 된다. 그런데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빙하가 줄어들면서 가뭄이 잦아지고 사막화되었다. 그 결과 물 부족이 심각해져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수단의 다르푸르 지역 부족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물 전쟁이 일어났다. 앞으로 이처럼 하천을 공유하는 여러 나라 사이에 물 분쟁이 잦아질 것이다. 대표적으로 나일강을 끼고 있는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를 예로 들 수 있다. 나일강은 에티오피아에서부터 수단, 이집트를 거쳐 지중해로 흘러간다. 그런데 에티오피아가 최근 상류에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라는 큰 댐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 댐은 중국의 산샤댐보다 훨씬 큰 세계에서 가장 큰 댐이 될 거라고 하는데 이 댐이 완공되면 강 하류에 있는 수단과 이집트 쪽에서는 하천의 유량이 줄어들어 물 부족 문제를 겪을 것이다. 이런 일은 비단 나일강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동남아시아에는 중국에서 발원하여 미얀마,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를 거쳐서 베트남으로 흐르는 메콩강이 있다. 메콩강은 동남아시아 6개 나라의 수자원으로 이용되는데 최근 중국이 상류에 11개의 댐을 건설하면서 어떡하냐. 하류에 있는 여러 나라에서는 물 부족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에서는 해수가 유입되어 강 하구에 있는 비옥한 삼각주 평야의 벼농사를 망치고 있다. 참 이런 문제도 있네요. 이미 전쟁이 시작됐네요. 우리는 모르고 있었을 뿐 이미 시작이 된 거네요. 이처럼 기후변화로 물이 부족해지면서 국가 간 물 분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2009년 세계경제포럼 이하 WEF의 수자원 이니셔티브 보고서에서 수자원 부도 가능성을 경고했고 이제는 1970년대 석유 파동이 아니라 물 파동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물에 관련돼서 이런 보고서들을 보니까 물에 관해 투자라는 어떤 유명한 그 투자자가 있었는데 그분의 말이 딱 떠오르네요. 갑자기. 정말 이제는 물이 귀한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물 부족 국가 방송에서만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도 곧 이런 상황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시리아 난민은 기후 난민이다.
기후 난민 이야기를 들어봤는가? 시리아 난민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시리아의 많은 난민이 위험을 무릅쓰고 보트피플, 배를 타고 탈출하는 난민이 되어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이주했다. 시리아에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사상 최악의 가뭄이 발생했다. 약 1,000만 명의 농부들이 농사를 포기하고 도시로 몰려가서 도시에서 굉장한 혼란이 일어났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세계적인 밀 수출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도 큰 가뭄이 발생했다. 주요 수출국의 밀 생산이 감소하자 국제 밀 가격이 폭등하면서 최대의 밀 수입국인 아랍의 시위와 폭동이 일어났다. 이는 2010년 일어난 아랍의 봄으로 알려져 있다. 2011년에는 내전이 발생했고 IS와 같은 테러 조직이 생겼다. 이렇다 보니 더 이상 이 땅에서 살 수 없어진 사람들이 유럽으로 이주해 난민이 되었다. 시리아 난민이 생긴 것이 단순히 내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기후 문제에 기인한 가뭄과 흉작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따라서 시리아 난민은 기후 난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뉴스를 접해도 먼 나라 남의 일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 세계은행은 앞으로 기후가 이대로 계속 변한다면 2040에서 205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기후 난민이 무려 1억 4천만 명 규모로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보고서를 냈다. 난민이 생기면 결국 선진국들이 이들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지구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어느 정도 고통을 분담할 수밖에 없다. 국제연합, 이하 유엔에서는 선진국이 이 난민들을 분담해서 보호하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 유엔의 모든 예산은 각 회원국의 경제력을 기준으로 분담률에 따라 부과해 충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2022년에서 2024년 유엔 분담률은 우리의 경제력에 비례해서 2.574%다. 1억 4천만 명 중 2.574%를 계산해보면 우리 미래 세대는 약 360만 명의 난민을 먹여 살려야 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전문가분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네요. 우리도 난민에 투자된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우리나라도 유엔에서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현재 유럽에서 한 달에 난민 한 명을 부양하는데 $500가 든다고 한다. 이 액수로 계산하면 1년에 무려 26조 원 이상의 돈이 들 수도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또 하나의 지표다. 기후위기는 누구의 책임인가?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인 이슈로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1988년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 지구적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세계기상기구와 유엔 환경계획이 공동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를 설치했다. IPCC는 전 세계의 저명한 과학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5에서 8년 주기로 권위 있는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IPCC의 워킹그룹에서는 기후변화의 과학적 근거, 워킹그룹 2에서는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 취약성, 그리고 워킹그룹 3에서는 기후변화 완화 관련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15년부터 우리나라 에너지경제연구원 제1에서 3대 원장 출신이며 이회창 전 총리의 친동생인 이회성 박사가 IPCC 의장을 맡고 있다. 이회성 IPCC 의장은 미국 타임의 2019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선정되었다.
1988년에 설립된 이래 1990년에 제1차 평가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이 보고서의 핵심 메시지는 기후변화는 우리 인간이 책임질 수 있다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1992년에 전 세계 지도자들이 브라질 리우에 모여서 환경 정상회의를 하고 유엔 기후 변화 협약을 체결했다. 제2차 평가 보고서는 1995년에 나왔다. 이때는 인간이 기후변화의 원인 중 하나일 수도 있다는 것 정도가 밝혀졌는데 이것을 기반으로 1997년에 교토 의정서가 체결되었다. 2007년에는 제4차 평가 보고서가 나왔다. 이때는 기후변화에 인간의 책임이 90% 이상일 것이라는 걸 상당히 명확하게 발표했고 그 업적으로 IPCC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2013년 제5차 평가 보고서에서는 인간의 책임이 99% 이상으로 거의 인간의 책임이다 라고 밝혔다. 그리고 2015년 우리가 잘 아는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맺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함께하자고 서명했다. 그로부터 8년 후인 2021년에는 제6차 평가 보고서가 나왔다. 제6차 보고서가 나오면서 기후변화는 명백하게 인간의 책임이다라는 것이 기정사실화되었다. 1990년 제1차 평가 보고서부터 제6차 평가 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무려 30년에 걸쳐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는 인간의 산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밝혔다.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IPCC의 제6차 평가 보고서에서 나온 주요 메시지를 보자. 최근 기후변화는 광범위하고 빠르며 심해지고 있고 과거 수천 년 혹은 수십만 년 동안 전례 없던 수준이다. IPCC 평가 보고서에서 지난 1500년 동안의 지구 기온의 편차를 나타낸 그래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세 온난기도 있었고 중세 소빙하기도 있었다. 온난기와 소빙하기 사이에는 기껏해야 0.5도 정도의 편차를 보였는데 지난 100년 동안 1도 이상 온난화가 되었다. 그런데 나사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000년 동안에 일어났던 기온 상승과 비교할 때 최근 100년 사이에 무려 6에서 14배 빠른 속도로 기온이 상승했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생물종이 살고 있다. 미생물인 바이러스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간까지 거의 1400만 종의 생물종이 있다고 한다. 서서히 기온이 변하면 이런 생물종들이 적응하고 살 수 있지만 기온이 빠른 속도로 변하면 적응하지 못하고 멸종하게 된다. 그리고 생물종들이 멸종하면 우리의 식량을 공급하는 먹이사슬이 무너져서 식량 위기에 직결된 문제일 수 있다. 제6차 평가 보고서의 최종 결론을 보면 현재의 CO2 농도는 지난 200만 년 중에서 가장 높다라고 한다. 이는 굉장히 심각한 것이다. 제6차 평가 보고서는 이렇게 덧붙인다. 해수면 상승 속도도 지난 3000년 기간을 비교할 때 현재 가장 빨리 상승하고 있다. 북극의 해빙량은 지난 1000년과 비교했을 때 지금이 가장 적다. 이렇듯 IPCC의 과학자들은 기후변화가 명백하게 우리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그 원인은 인간이 산업활동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해 배출한 온실가스라는 것을 밝혀냈다. 네, 이렇게 기후변화가 어떻게 조사가 되었고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그리고 지금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읽어드려 봤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렇게 책을 통해서 읽게 되니까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식량이 없다면 얼마나 공포스러울까요? 우리가 디스토피아가 그려진 디스토피아를 재현하는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당장 먹을 게 없으면 정말 살기 위해서 무슨 행동이라도 하는 게 인간인데, 우리가 등한시했던 기후 변화를 통한 식량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끔찍한 일들은 지금부터라도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좀 이겨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의 책 6번째 대멸종 시그널, 식량 전쟁이었습니다. 제가 좀 낯선 단어들이 많아서 발음 실수가 유난히 많았던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의 책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